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인통일교육센터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상영회 경인시어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인통일교육센터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지역통일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미디어 매체 중에 하나죠. 이 장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영화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분단이나 통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요, 오늘 제가 너무나 정말 존경하는 분,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십니다. 김양 감독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계신 곳이 한국이 아니시죠? 네, 지금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가 좀 심각하고 해서 제가 입국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지금 프랑스 파리에 살고 계신 거죠? 제가 영화사는 부산이고요. 제가 부산이 고향이에요. 예, 그래서 부산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프랑스에 이제 영화를 하러 와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가정을 꾸려가지고 네네. 예, 저희 가족은 프랑스 가족이 이제 있죠. 저는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영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부산에서 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프랑스에서 결혼하신 남편분도 영화 학자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작업하시는데 좀 이렇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네, 시너지가 있습니다. 항상 영화를 이제 거의 매일 보죠. 아, 그러시구나. 공통의 취미이자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거의 일이죠. 뭐 저희는 이제 한 몇십 년 됐으니까 이제 뭐 취미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공부처럼 이제 영화를 보면서 분석하고 그리고 배우고 저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재미로 보는 그런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죠. 네, 그 취미.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 보기가 그 취미죠. 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중들은 취미인데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제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그냥 일반 영화보다 훨씬 더 사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치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그 마음을 먹고 봐야 돼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러네요. 그 뭐 좀 취미 삼아 기분 전환 삼아 보면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보다가 끄시고 그러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뭔가 좀 사회적 관심 그리고 역사적 관심 뭐가 좀 우리 사회 문제가 많고 뭔가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현실을 파악하고 발견하고 인지하는 그런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바다로 가자라는 제목 자체가 바다를 소재로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관객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의 고향은 부산이고요.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남도 단천입니다. 네, 거기도 바다죠? 큰 항구 도시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도 광산지대라고 해서 그 일제시대 때도 좀 수탈이 많았고요.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단천군 여해진 해서 거의 바닷가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성장하시고 자라게 계시다가 태어나고 성장하셨다가 6.25 동란 때 이제 그 유엔군이 북진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국군으로 입대를 하시게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남쪽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흥남 철수 때 그 배를 타고 메르디스 빅토리어 메드리스 호를 타고 내려오셨다가 삼랑진 어디 근처에서 다 이렇게 국군들은 이제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전투에 투입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몰라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그 지금 월북하신 분들이 아직도 남쪽에 있는가. 그 저희는 네. 잘 알지만 20대 분들은 정말 모르시는 게 그때 당시는 유엔군이 북진을 했기 때문에 다 통일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사후퇴 일어나고 혹은 그때 당시 이제 또 전쟁에 투입이 되었던 그 이북 출신 분들은 이게 통일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다고 다들 믿었던 것이죠. 네네. 다 믿었습니다. 사나흘 혹은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한 뭐 2, 3개월 정도 피해 있으면 되겠지. 남쪽에 가서 피해 있으면 되겠지. 혹은 한 2, 3개월 정도 전쟁에 가서 싸우다가 통일이 될 거라고,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휴전이 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지 못하고 남쪽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젊으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0년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혹은 그 속에서 여러 뭐 포로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6.25 전쟁 이후에 남북 간에 뭐 포로를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이 발생했고 그 실향민의 2세들이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와닿지가 않죠, 사실. 젊은 친구들에게,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분들이 왜 오신 거야? 뭐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할 거면 왜 오셨냐?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돌아가지 뭐 이렇게, 그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이해를 못하죠,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의아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물론 방공 교육을 받은 세대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하잖아요. 그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20대 분들은 정말 의아스럽게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대학에 있지만 여러모로 역사에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한국 전쟁이 우리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그런 결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현재를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그 좀 엽기를 좀 샜는데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단천도 바닷가 마을이고 부산도 바닷가잖아요. 바다를 빼면은 정말 정말 그 의미가 없는 정말 큰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도 많이 겪었고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해서 그 바다를 이어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자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목은 바다로 가자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제 해로의 역할로서 이제 남북 통일의 어떤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육로만 생각을 하는데 해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북한을 갈 수가 있고 지금 뭐 항공을 통해서는 좀 많이 또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로도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바다가 이렇게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속 내내 이 바다가 자유의 공간, 그리고 경계가 없는 공간, 어쩌면 마음의 경계가 풀어지는 공간, 이렇게 좀 묘사가 돼서 저도 사실 고향하면 부산이기 때문에 고향하면 바다가 가장 많이 떠오르거든요. 서울에는 바다가 없어서 항상 그 바다가 그립고 그 바다 향기, 바다 바람이 그리운데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실향민들 그 분들에 비하면은 정말 약과겠지만 그래도 이제 왜 그런 소재를 선택하셨는지 공간적으로 충분히 좀 공감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감독님께서 이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경계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다루셨잖아요. 2013년에는 경계에서 꿈꾸는 집이 나왔었고, 또 2015년에도 영원한 거주자, 그건 뭐 한반도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원한 거주자 영화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경계에 관련된 작업을 해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제 SNS 프로필에도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마이 패션, 그러면서 볼더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무비 앤 볼더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그래서 저는 어,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 네. 집에서 막내인데 유일하게 제가 좀 친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얼굴이. 이렇게 얼굴 혈액형 아버지랑 똑같고 저희 오빠 둘은 좀 외탁을 많이 했고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좀 많이 알고 싶어도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친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네, 친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북한으로 가든지 뭐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 친가에 대한 어떤 소식도 모르고 전혀 모르거든요. 사진 한 장 볼 수 없는 거죠. 사진 한 장도 이제 안 가지고 나오셨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인민군에 안 끌려가시려고 숨어 계셨다 하더라고요. 계속 숨어 다녔다고 하시면서 그 지하 뭐 이렇게 벙커 같은 데 숨어 계시기도 하고 그 동굴에 숨어 있기도 하고 하여간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6.25 전쟁 나기 전부터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한 엄청나게 한 6, 8개월 정도를 숨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도 막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유엔군이 이제 들어오자 아버님이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시면서 이제 그때 다시 이렇게 징집이 되신 거죠. 이제 입대가 되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은 징집됐다고는 결코 얘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입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단천군에서 이제 18세 이상은 다 모여라고 해서 네, 친구들하고 같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친구들 10명이랑 가셨다가 바로 이제 거기서 군복과 소총을 지급받고 조금 훈련하다가 배 타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집에다가 알리지도 못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친구들도 다 같이 다 그렇게 그쵸. 같이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전장에서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 중에 6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전쟁 중에요? 전쟁 중에.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사진은 가지고 나오지 못하셨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은 속옷도 못 갖고 나오고 몸만 달랑 이렇게 배를 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경황이 없어서 정말 다들 그냥 빨리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 미리 오신 분들 전쟁 나기 전에 전쟁 나기 전에 이제 재산 관리 다 하시고 재산 정리 다 하시고 가족들이 다 작정해서 이렇게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내려오신 분들은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갖고 짐을 싸신 분들만 그렇게 가능했던 거겠네요. 맞아, 틀려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의 케이스들이 좀 다양한 편인데 함경도 쪽은 좀 더 좀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신 게 거기는 좀 변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다 배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좀 준비 없이 내려오셨고 평안도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해방되자마자 내려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경계를 관심을 가지고 다루시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자연스럽게 좀 대답을 들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답변만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영화 상영도 하고, 이제 관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설명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친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 보니까 그 경계라는 경계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첫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 경계에 가서 이제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저희 DMZ. 그렇죠. 그때는 육로잖아요. 그래서 네, 경계에서 꿈꾸는 집 작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작품이 해로지만 첫 번째 작품이 이제 그때는 해로를 생각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네. DMZ 하면 다 그냥 육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파주 지역이나 아니면 강원도 고성 쪽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파주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바로 경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가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경계 지역에서 형성되는 마을, 그 마을의 이제 공동체, 그 공동체 의식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또 정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체성이 또 저랑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또 저희 정체성 작업이 되는 거죠. 저를 위한 정체성 작업,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위한 정체성 작업이 되면서 그 특정 공간이라는 그 공간이 형성하는 정체성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경계 지역뿐만 아니라 타국의 경계 지역도 한번 방문해 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아르메니아 쪽에 인연이 닿아서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또 이렇게 경계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아르메니아는 3000년 역사가 있고 단일 민족이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굉장히 그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 나라랑 좀 그 동병상련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직관이 뛰어나고 또 저희 나라 분들 감수성이랑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한이 좀 맺혀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뭔가 경계에 있는, 네. 경계 지역에서 작은 나라거든요. 저희 그 남한의 그렇죠.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원래는 영토가 굉장히 넓었었어요. 지금 터키 지역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하고 지금 이렇게 아제르바이잔이랑 지금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거기 나고르 카라바흐라는 그 지역이랑 해서 굉장히 넓은 그 나라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제국이라고 했어요. 아르메니아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이렇게 국경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국경이 이렇게 여기는 우리 땅, 뭐 저기는 우리 땅, 그리고 비자가 필요하고 뭐 그 여권이 필요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유럽하고 이제 중동 지역은 그 자유롭게 모두 왕래를 했는데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하고 난 뒤에 이제 국경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제국주의, 그 일본 제국주의로 들어갔고 편입이 되어버렸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제 아르메니아가 우리나라 또 이렇게 그 한이 맺힌 그 대학살을 겪었어요. 결국은 그 오스만 그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영토가 확 줄어든 거예요. 네. 아, 그런 또 아픔이 있었군요. 어떤 영토 분쟁 그리고 지정학적인 그런 맥락 그런 것이 우리나라랑 좀 많이 좀 비슷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 국민들 정서가 한이 있어요. 한이 깊어요. 그런 한이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랑 좀 통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르메니아를 방문한 한국인 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르메니아 가보고 전부 놀래셔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한이라는 감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접경 지역에 가니까 그분들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터키하고는 확실하게 그어져 있어요. 근데 아제르바이잔 쪽은 아직도 이렇게 그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계속 분쟁 중인데 거기 주민분들은 이제
정말 오랫동안 거기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세기를 사신 분이라 가지고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북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안도 그렇거든요. 거기가 이제 집성촌이었었어요. 선상김씨 집성촌이라 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역사적인 배경을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라가 이제 통일 신라가 예, 고려로 넘어가면서 고려 그 정책상 그 신라의 그 왕조들을 이제 다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완전히 북으로 보냈어요. 함경도 쪽, 평안도 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신라 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고려 시대부터 계속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았던 그런 네네. 뿌리가 있는 그런 뿌리가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함경도 쪽에는 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집성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렇죠. 쫓겨났기 때문에 다 이제 분리돼가지고 왕권을 이렇게 다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시켜야 돼서. 예. 분산시켜야만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신라 왕조를 재건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아예 그냥 꺾어버린 거죠, 고려 시대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라 쪽에 있는 모든 왕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정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함경도 쪽에 유배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린 케이스들이 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르메니아에 가서 그렇게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좀 어떤 노스텔지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잘 모르는 이제 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왜냐면 거기선 정말 뿌리 내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본 게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뿌리가 다 이렇게 깎였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안동이나 뭐 이제 그 아주 그 지리산 그리고 그쪽에 가면 좀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이렇게 이제 대대손손 같은 지역에서 뿌리를 오래 내리고 사시는 분이 우리나라에는 드물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란 제가 아르메니아에 가서 굉장히 뿌리 내리고 사는 분들을 보니까 와, 정말 틀리구나. 정말 그 분위기가 틀려요. 네. 마을 분위기가 틀려요. 굉장히 돈독하고. 예. 어떤 점이 좀 차이가 나나요? 사실 경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을 때 제가 답변을 통해 느꼈던 거는 감독님의 삶 자체가 어쩌면 경계인의 삶처럼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감독님 본인께서 직접 느꼈던 차이점이 뭘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역마살이기도 한데 저희 이제 경계인들은 좀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항상 많고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욕망, 그 갈증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창작을 통해서 그걸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인류학적 접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 정말 상관없는 민족일 수도 있는데 타민족의 공동체에 뛰어들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런 어떤 타자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철학적인 작업이도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인류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작업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은 경계가 그 공간이 되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감독님께서 이번 영화 바다로 가자에서는 또 아버지가 주인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의문으로도 시작을 하신 건데 사실 정말 공교롭게도 저도 좀 친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훨씬 더 많이 소통하고 아버지와 훨씬 더 많이 닮아 있거든요. 제 자신이. 예, 정말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팬심과 해석인데
아버님께서 이제 영화에 보면은 이제 2015년 때 촬영했던 장면도 나오고 이제 현재적인 시점에서 이제 비교적 현재 시점에서 촬영했던 장면들도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님께서 아버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이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경계인으로서 살아오신 것들, 그리고 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독님의 영화에 가족,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담고자 하신 이번에 특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아버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2011년부터 촬영을 했었어요. 아, 네. 경계에서 꿈꾸는 집도 저희 아버님이 잠시 등장을 하시죠. 네네. 바다로 가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첫 작품이 되어야 하는 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네. 예, 아버님 세대와 마주하고 이 엄청난 70년이라는 엄청난 그리움과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장가를 늦게 가셔가지고 저를 마흔에 보셨어요. 아, 그 시절에는 정말 늦게 낳으신 케이스는. 늦게 가신 거거든요. 다 20살에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20대 초반에 다 이렇게 아버지가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좀 늦게 되셔가지고 세대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러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가 좀 드물긴 해요. 그러니까 2세 중에서 실향민 2세 분들은 지금 50대 초반, 60대가 많고 50대 초, 50대 중반도 조금 적은 편이고 40대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기가 부담이 많이 돼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만나면서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고 그걸 이제 또 구성해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르메니아를 갔다가 또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갔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바다로 가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버님이 또 그 병환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때가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이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게 됐어요. 네. 실제로 그러면 영화를 만드시는 동안 물론 이제 처음에 그 두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직면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에 비해서 사실상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아버지께도 끊임없이 다가가는 영화 속 내내 아버지께 끊임없이 묻고 다가가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또 아버지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실향민들도 만나서 인터뷰를 다루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직면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실향민 분들은 1세 분들은 정말 마음에 그 한이 너무 깊으세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 안 좋은 일을 어린 나이에 다들 거의 뭐 사춘기 때 무슨 그러니까 뭐 10대죠. 저희 아버지는 또 10대에 이렇게 전쟁을 겪으셨어요. 18살. 18살에 총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겪어야 했고 그때 뭐 16살짜리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다들 어린 나이에 그 험악한 일을 겪은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또 생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렇게 준비 없이 내려오신 분들. 그냥 몸 하나만 달랑 내려오신 분들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땡전 한 푼도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모든 시장이 파괴되고 그런 상황에서 주거지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어려움들이 엄청났었고 그러니까 이걸 다 통합해보면 한 20-30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좀 삭막했지 않습니까?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사회가. 여러모로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이 너무너무 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날 하루 이제 인터뷰를 2개를 하면은 제가 밤에 몸살을 앓았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가 좀 필요했던 일이죠, 사실은.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화라는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종합 예술적인 측면도 있고, 또 감독님께서는 온전히 또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특히 다큐멘터리가 조금 더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인터뷰하시는 과정, 아까 뭐 몸살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질문을 하는 감독님의 그 마음이 그냥 감독으로서 디렉팅을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찾기 위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보는 내내. 그래서 그만큼 또 아마 이걸 보시는 실향민들이나 아니면 실향민분들의 가족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이제 어쩌면은 어려움을 겪어주신 덕분에 이런 또 좋은 영화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실향민들이 겪으셨던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요즘 친구들은 또 알지 못하는 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태어난 데 이제 분단된 한반도였으니까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북에 두고 온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헤어지신 거죠, 그죠? 그리고 두고 온 동생들, 장남이셨으니까 두고 온 동생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단서들이 나오면서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라고 해야 돼,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생애를 끌고 가시는, 그 생애를 끌고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혼자 감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감독님의 아버님뿐만 아니라 여러 실향민들에게도 이런 아픔들이 이제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역사가, 그러니까 저의 느낌으로는 역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내 가족들과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게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실향민들도 만나셨고 2, 3세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다뤄주셨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좀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이라던가 그런 감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컨셉을 잡기를 실향민 1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 후세대에도 포커스를 맞추자 해서 그 균형을 잡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제 영화의 그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사실 이제 실향민 1세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나중에 방송에 나가는 거 보면 다 잘려가지고 뭐 옆부분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한이 너무 깊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다 실어드리고 싶지만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영화의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네. 그 영화를 보러 오신 1세 분들은 저한테 왜 다 얘기를 안 해줬냐, 우리 얘기가 왜 다 안 실렸냐, 이렇게 불만을 너무 한이 깊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되고. 예, 그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무관심의 방치에 아직도 무관심 속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 후세대의 입장이 또 중요한 것이고, 왜냐면은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갈 주인공들은 저희 후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전이가 되었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전이가 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1세대 분들은 한이 너무 깊으시니까 그분들 중에서 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왜냐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맞습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애들한테는 정말 이북의 고향이 있고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다. 이 메시지를 항상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자손들은 지금 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 네. 뭐 북한 관련된. 네네. 그래서 이북인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 조상의 고향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정말 통일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남쪽은 지금 너무 반공 그렇게 막 쌓여 있어가지고 남남 갈등이 지금 장난 아닌데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무조건 적이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좀 이렇게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북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야 할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되찾아야 할 우리의 그 민족이다. 물론 차이점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이데올로기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엄청나게 커서 그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탕은 그래도 우리가 그 돌아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는 사람들 남쪽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뭐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북한과 손잡아야 된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떠나서 보다 본질적인 것을 찾다 보면은 정말 이 2세대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자꾸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통일 교육 사업인데, 통일 교육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저희가 뭐 학술적으로 필요라고 부른다면, 필요에 의한 당위성은 필요가 사라지거나 다른 대안이 생기면은 없어지는 당위성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나에게 어떤 대상인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단된 상태가 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한반도라는 이 국가, 나의 나라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북한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고향이 될 수도 있는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곳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영화 속에서 감독님 이제 오라버님의 그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오빠가 있어요. 그런데 오빠랑 저랑 남매라고 해서 같지 않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인식도 다르고. 그런데 그 감독님의 그 상황이 온전하게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의 그런 그 아버지와 고향과 북한과 실향민에 대한 그런 사유의 깊이와 그리고 오빠의 입장에서 바라본 가족,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일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살펴보면 제가 친오빠한테 느끼는 감정도 되게 비슷해요. 어쩜 이렇게 다르지? 이런 거거든요. 혹시 가족 간에는 이런 대화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다수의 실향민 2세 가족분들이 좀 무관심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사실은 20대 초반까지 한국에 있었을 때 아버지한테 무관심했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호적 등본에 보면은 본적이 이제 함경남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은 방공 교육을 하니까 그쵸, 그 당시에는. 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괴물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저희 오빠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제 다른 또 이세분 홍근진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어떤 약간 좀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 2세들은 그래서 정체성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이 아이들한테 그 이북에 있는 우리의 고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우리 네. 집안이 어떻으며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 때는 정말 평화롭고 좀 뿌리 있게 살았다. 이제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근데 남쪽에 와서는 중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는 원래는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누구의 그 손자인지, 너희 할아버지는 어땠으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이북에.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저희 이제 집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오빠들이 관심이 없었고 저도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좀 아버지 상처가 많으셔가지고 그 그리움과 상처에 이렇게 갇혀 사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모르죠,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렇게 아르메니아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갔다 오면서 그분들의 상처와 그분들의 어떤 경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와의 차이는, 오빠들은 이런 경험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이라는 그 도시에서 또 이제 또 부산은 굉장히 지역색이 강한 그렇죠. 도시, 세죠. 많이 세고 해서 살기가 더, 사는 것이 더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지, 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의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뭐 이런 의문에 갇혀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처럼 노스텔지어와 그리고 이제 상처에 갇혀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여유랄까, 뭐 여튼 그런 이제 생각을 아예 안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2세분들이 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것도 그 2세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환경에 있던 2세들이 이 영화를 보고 깨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네네. 그래서 나 아버지 너무 미워하고 아버지 너무 싫어하고 무관심했는데 이 영화 보니까 아버지가 달리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가 조금 좋아진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거의 정말 기획 의도였어요. 근데 이게 영화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독일이 통일됐을 때 많은 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노스텔지어를 느끼고 이제 굉장히 그리워하던, 그러니까 동독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 2등 국민으로 살 바에는 막 이러던 때에 나타났던 영화가 굿바이 레닌이라고 하는 영화였고, 그 영화 역시도 이제 가족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 바다로 가자를 보면서도 가족의 이야기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와닿았을 때 뭔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좀 이제 그 역할을 이 영화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정말 요소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인터뷰든 뭐 연출이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라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한 것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여건이 좀 진작에 좀 있었으면, 20년 전부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이분들은 더 외로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더 외롭죠. 더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시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 전화로나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전화해서 그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이 피난 올 때 어떠셨어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이제 힐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 거기도 이제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년기로 돌아가요. 네. 유년기의 기억이 더 이렇게 선명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 장년기의 기억은 희미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은 그 유년기의 기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너무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깜짝깜짝 맞아요.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경계에서 꿈꾸는 집 때부터 이제 감독님의 영화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줬고 또 앞으로의 그 바다로 가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활동들도 또 작품들도 정말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이제 프랑스에 계시는데 혹시 뭐 귀국 예정이나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뭐 이렇게 한국에 오실 일정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작업하실 것들 그런 계획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이렇게 가족들이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있을 예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입국을 지금 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라 좀 계속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다음 작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품은 또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다큐멘터리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픽션을 하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픽션 영화는 어떤 소재인지만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픽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문제하고 전쟁과 좀 연관된 그런 단편 픽션을 하나 준비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편은 이제 부산이 또 배경이 되는 장편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자리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또 앞으로도 한국에서 꼭 이제 얼굴로 뵐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님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대로 바로 입국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오면 바로 입국해서 그 본격적으로 작업할 계획이고요. 그때 또 뵙게 되면 저도 정말 기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화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가족들의 삶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 그런 이야기들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 사실 준비한 질문보다 좀 더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거기서 건강하시고요. 또 오늘 이 기회를 삼아 또 다음에 또 한국에 오시거나 혹은 다음번에도 저희가 꼭 새로운 영화,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